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전청입니다. 오늘도 다룰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. 특히 그 몇 가지 전달할 뉴스 전달하고 다뤄보겠습니다.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 뉴스 소식인데요. 요 관련해서는 오늘입니다. 바로 굉장히 그 여러 외신이죠. 미국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만불 탕감하는 그 내용을 대통령이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.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.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이제 Student Loan Debt Relief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요. 결국은 또한 이 만불이긴 한데 로우 인컴 스튜던트들한테는 또 만불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내용까지 발표됐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연소득 기준으로요. 싱글일 경우에는 12만 5천 불 기준이고요. 만약에 부부 공동에 신고하는 그 가구일 경우에는 25만 불까지의 소득을 한도로 해서요. 이하인 가족의 경우는 만불 대학교 학비,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론을 다 받아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졸업할 때 이 학자금 융자에 대한 부담, 그걸 갚아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만불까지 이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, 실제로 여기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수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하는데, 물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소득 수준의 구분은 있겠습니다만,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의 대략 한 4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죠. 한 4,300, 4,50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요. 그 총액이 거의 뭐 한 1조 7천억 불에 달한다라고 하니까요. 굉장히 크죠. 그래서 이 학자금 탕감, 만불까지 탕감되는 것뿐만 아니라,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우 인컴 스튜던트라고 하면 이제 펠 그랜트라고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또 그랜트 프로그램이 있고, 여기에 수혜자들은 추가로 이제 그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만불을 추가해서 2만 불까지 탕감받는 그런 내용의 발표였었던 거죠. 그리고 현재 이 코비드 때 이 학자금 탕감뿐만 아니라 상환 유예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연말까지 유예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죠.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2만 불, 만약 이 펠 그랜트를 받았던 대상이라고 하면,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만불인 거고요. 그래서 소득 수준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한 스튜던트 론뿐만 아니라 이 이자 지급에 대한 것도 금년 말까지는 이제 연재가 된다라는 건데요. 이게 그 자체로 뉴스거리가 됐었던 것도 있고,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론이 많이 양분됐다라고 하네요. 여러 신문에서 뭐 뉴욕 타임스,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나온 얘기인데, 결국 이게 무조건 뭐 탕감이 되니까 좋기만 한 거냐,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아마 충분히 짐작이 갈 겁니다.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다 보니 그거를 경감시켜 준다는 데 있어서 찬성의 의견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, 반대 의견으로 놓고 보면 이게 길게 보면 코비드 시기뿐만 아니라 지금의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회 정의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,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아니겠냐라는 게 이제 반대측의 의견인데요. 결국은 몇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, 특히 첫 번째 이 공평성, 형평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. 뭐 제 의견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반대쪽의 의견의 근거가 되는 걸 텐데, 예를 들어 이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탕감을 했는데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은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은 어떤 게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대학교를 모두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. 대학교 안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니겠냐. 이게 지금 졸업을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탕감해 주니까 좋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학교로 하여금 학비를 더 높이게 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되게끔 할 것이고요. 그리고 그 말은 결국 앞으로 대학교를 갈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학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. 이게 또한 결국 그 풀린 돈이 인플레를 더 자극하다 보니 악순환만 되는 거 아니냐. 지금 이게 왜 갑작스럽게 필요한 거냐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는 게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. 네, 그 다음 소식으로요. 어떤 전기차를 사야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거는 지난주에요.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는 그 굉장히 오래 끌었던 법이 최종적으로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을 통해 이제 법으로 확정이 됐잖아요. 그 내용 중에 뭐 환경과 관련된 것,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, 태양열, 태양광이죠. 태양광에서 혜택을 주면서 또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대한 여러 인센티브가 많이 확정이 됐었던 거잖아요. 그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집에 뭐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이 있었는데,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내용이 어떤 전기차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것들이 혜택을 못 누리고 또 언제 사야 되고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했죠. 그래서
그 내용을 이 LA 타임스에서 정리를 했는데요. 그래서 그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형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물론 배경으로는 불만도 많았죠. 이게 자격 조건으로서 중국산 전기차들에 대해서 아주 차별하는 거다. 왜냐하면 이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들에 대해서만 전기차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또 중국산 배터리는 썼을 경우에 혜택에서 제외한다.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현대자동차, 기아자동차 포함해서요. 이 굉장히 이제 패닉 내지는 깜짝 놀란 거죠. 이게 똑같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아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지난 한 주간의 또 뉴스이기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면 하나하나 몇 가지 질문 나온 거를 보죠. 첫 번째 어떤 혜택이냐? 7,500불입니다. 그래서 물론 지금도 이 7,500불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이번에 나온 법이 적용되는 건 내년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7,500불의 텍스 크레딧이고요. 그리고 만약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최대 4,000불까지의 텍스 크레딧이고 아마도 2004년인가부터는 이게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내가 세금 신고할 때 이런 내가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돈을 썼으니까 그만큼을 나의 세금을 줄여주는데 반영해 주세요 이거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2024년도에 구매부터는 아예 그냥 구매가에서 조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될 거라고 하네요. 근데 아무튼 지금은 텍스 크레딧 세금 신고서 상에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 그 금액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역시 연소득 기준인데요.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싱글 납세자 텍스페이어의 경우는 15만 불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부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 불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게 넘으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요.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차종이냐라고 했을 때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자르는 건데요. 만약에 세단형 전기차라고 하면 소비자 가격, 이제 MSRP라고 하잖아요. 55,000불 미만이어야 하니까 그것도 유심히 잘 봐야겠죠. 그걸 넘는 세단들이 사실 전기차 중에 꽤 많으니까요. 그런 것들 감안해야 되겠고요. 또 트럭, SUV 같은 경우는 8만 불까지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제가 사실 테슬라는 어떻게 되나 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이게 뭐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아마 모델 3도 55,000불이 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모델 Y가 뭔지 아시잖아요. 그게 SUV로 인정이 된다나 봐요. 그건 이제 8만 불까지니까 그거는 아마도 확실히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아무튼 이 가격으로 인해 BMW에서도 지금 뭐 I 시리즈로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고가의 세단으로 취급되는 것들은 안 될 거다라고 신문이 전하고 있네요.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지가 조립한 곳이 북미 지역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원재료를 어디서 썼느냐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확인해야 되겠죠. 짧게는 캘리포니아 거주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신고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단 말이죠. 전기차에 대한 거 같이 누릴 수 있느냐? 누릴 수 있는데 이 자격 조건 중에 오늘 뭐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7,000불까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차종에 따라서 뭐 플러그인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차들도 있을 것이고요. 또 아니면 완전 퓨어 전기차들도 있는데 혜택을 주어지는 기준이 다소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.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서 어떤 걸 하는 게 물론 그것 때문에 텍스 크레딧 또는 보조금 때문에 차량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되는 그런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뭐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을 테니까요. 어디에 가장 적절한지를 가지고 내가 하이브리드를 살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를 살 것인지 그리고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 생산된 거를 살 것인지 왜냐하면 22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뭐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차라던가 뭐 중국산 배터리 이런 제약은 지금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다. 라는 그런 얘기겠죠. 그래서 또 하나는 전기차 언제 사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7,500불 이 구매 한도에 대해서 2023년 원래는 지금 22년도에는 제약이 있거든요. 이 생산 이 회사가요. 예를 들어 연간 20만 대까지에 대해서만 이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뭐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금년도 구입에 대해서는 혜택을 전혀 못 보거든요. 그리고 또 북미산 조립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하는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까지는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 뭐 그렇지 않은 북미산이 아닌 다른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굳이 구애받지 않고 지금 사는 것도 문제 없겠죠.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관심 가질 만한 그런 기사였네요. 세 번째로 주택가격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는 건데요. 사실 예상됐던 바이긴 하죠. 그동안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 모기지 레이트가 굉장히 올랐죠. 지금 다소 내려갔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죠. 뭐 연초에 한 3%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30년 만기가 이제 6%도 넘었었죠. 지금은 뭐 한 5점 몇 %대인 걸로 아는데 여전히 높다 보니까 떨어질 거라고는 예상했는데 이게 실제 수치로 7월 달이죠. 그때 수치가 처음으로 지난 6월
전월보다 더 떨어졌다. 그러니까 전년 대비뿐만이 아니라 지난달 먼스 투 먼스 기준으로 봤을 때 꺾였다라는 그게 유의미한 어떤 지표라고 전달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처음으로 했고, 그리고 이게 또한 월별 디클라인, 그러니까 줄어든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급격한 하락이었다라고 하는데요. 그 레이시 얼마였더라? 0.77%니까 뭐 월간 기준으로는요, 그 지난달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하네요. 지역별로 보면 주로 이제 서부 지역, 캘리포니아죠. 특히 이제 북가주, 노선 캘리포니아의 샌호세 뭐도 있고,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들이 영향 많이 받았고요. 물론 샌디에고, LA 뭐 이런 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시애틀, 덴버, 뭐 주로 서부 쪽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하네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예상 안 됐던 건 아닌데 실제로 보여진 결과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들, 미국의 그 주택 잠재 구매자들의 구입 능력 또한 결국은 굉장히 지금 지난 30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일시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네요.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다뤄보면, 지난주에도 또는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기사가 들어왔었는데, 지난주에는 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, 매년 조사하는 뭐 이런 거였는데, 오늘은 은퇴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는, 그죠? Retirement 2022라고 해서 그런 기사가 있었네요. 뭐 보자면 이 내용에 따르면 지금 플로리다, 조지아, 미시건, 오하이오 뭐 이런 데들이 가장 살기 좋다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안 좋은 데가 오레곤, 루이지애나, 델라웨어, 워싱턴, 뭐 하와이 왜 안 좋을까 싶은데요. 그리고 요 50위부터 제 밑에서 올라가는 건데, 알래스카, 메인, 캘리포니아는 끝에서 세 번째네요. 그래서 그런 거고요. 주로 이제 좋은 지역으로 나오는 게 중서부와 남부 지역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금융 전문 정보 웹사이트인 bankrate.com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. 또한 여기서 궁금한 것은, 지난주에 제가 이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뉴욕, 뉴저지가 뭐 살기 좋은 곳 2위, 3위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건 어디쯤 있나 봤더니 한 중간 정도에 있더라고요. 뉴욕이 20위, 그리고 뉴저지는 또 26위였었다라고 하니까요. 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.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에는 그저 그런데, 또는 뭐 중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높다.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케이,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